맨해튼 한복판에서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검은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하지만 이 건물 내부에서는 여러분이 주고받는 모든 전화 통화와 메시지들이 비밀리에 녹음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이 20세기 요새 안에는 수십 년간 숨겨져 온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2명의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미국 최대 스파이 센터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감시 체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토마스 거리 33번지에 자리한 이 기괴한 건물은 1974년에 완성된 29층짜리 고층 빌딩입니다. 높이가 17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창문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죠. 대신 10층과 29층에는 거대한 통풍구들만 뚫려 있어서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기계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런 독특한 외관 때문에 뉴요커들은 이 건물을 롱 라인스 빌딩 또는 그냥 요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외벽은 핵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처리된 스웨덴산 화강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내부에는 1,500명이 2주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이 비축되어 있고 100만 리터에 달하는 연료가 비상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저장되어 있죠. 심지어 자체 폐수 처리 시설과 화학 오염 제거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극도의 긴장감을 반영한 설계로 당시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설계한 존 칼 워릭은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거친 콘크리트와 기하학적인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철학을 담고 있죠. 그런데 워릭의 다른 건물들과 달리 토마스 거리 33번지는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마치 거대한 검은 바위처럼 눈에 띄고 밤이 되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워릭은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인간이 아닌 기계를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광이나 경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부의 전자장비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환경만을 추구했습니다. 건물의 각 층은 천장 높이가 5.5m에 달해 일반 사무용 건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대형 통신 장비와 복잡한 배선들을 수용하기 위한 설계였죠. 또한 건물 전체가 전자기파 차폐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외부의 어떤 신호도 내부로 침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애초에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196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장거리 전화 통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 통신회사였던 AT&T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들의 장거리 통화 부서는 하루에 수백만 건의 전화를 처리할 새로운 허브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특히 뉴욕은 국제통화의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통화가 이곳을 거쳐 가야 했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토마스 거리 33번지였습니다. 이곳은 롱 라인스 빌딩이라고도 불렸는데 워릭의 설계 문서에서는 단순히 프로젝트 X라고 명명되어 있었죠. 인간이 아닌 기계들을 위해 설계된 이 건물에는 창문이 필요 없었고 대신 강력한 환기 시스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온갖 전자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내 ESS 스위치 3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스위치들은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최초의 대용량 시스템이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전화를 걸면 음성이 디지털로 변환되어 마이크로파 중계탑들을 거쳐 목적지까지 전송되는 방식이었죠. 각 스위치는 초당 55만 통의 전화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컴퓨터 제어였습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이 시스템은 전화번호를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고 회선이 막혔을 때는 자동으로 다른 길을 찾아주는 지능적인 네트워크였죠. 1990년대에는 이곳을 통해 하루 평균 1억 7,500만 건의 전화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991년 9월의 정전사고로 여실히 드러났죠. 한밤중에 발생한 기술적 오류로 내 ESS 스위치 2대가 완전히 멈춰버렸고
예비 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의 전화통신이 절반이나 마비되었고 공항 관제탑과의 연결도 끊어져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최대 4시간씩 지연되었습니다. 응급실과 소방서, 경찰서까지 전화가 안 되는 바람에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이 사건 이후 AT&T는 비상계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진짜 비밀은 통신 허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될 무렵부터 이미 정부 관련자들이 이곳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1970년대 중반부터 NSA와 FBI 같은 정보기관들이 이 건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보안을 위한 통신보호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감시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에는 소련과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들이 건물 내부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활동이 외국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여겨졌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그런데 12분의 9 테러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애국법이 통과되면서 NSA와 같은 정보기관들에게 대규모 감시 권한이 주어졌죠. 이때부터 토마스 거리 33번지는 단순한 통신 허브를 넘어서 훨씬 더 어두운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법은 테러 방지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 기록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통신사들은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화되었죠. 이런 변화와 함께 토마스 거리 33번지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전화를 연결해주는 시설이 아니라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거대한 감시센터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2003년 AT&T 기술자 마크 클라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 시설에서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손잡이도 없고 그저 641A라는 표시만 붙어있는 수상한 방이었죠. 이 방은 위층 서버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분할기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할기는 서버를 통과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복사해서 비밀스럽게 다른 곳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인은 20년 넘게 AT&T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장치는 처음 보는 것이었죠. 더욱 이상한 것은 이 방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라인이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방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정부 관련 일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죠. 하지만 클라인은 자신의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 장치의 진짜 목적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할기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과하는 빛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원래 목적지로 다른 한쪽은 NSA로 보내는 장치였습니다. 즉 AT&T 고객들의 모든 이메일, 웹 검색 기록, 채팅 내용이 실시간으로 복사되어 정부로 전송되고 있었던 것이죠. 클라인은 처음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부시 대통령이 NSA의 국내 감시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그는 시민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AT&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2008년에 의회가 FISA 개정법을 통과시켜 통신사들에게 법적 면책권을 주면서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클라인의 용기 있는 고발은 훨씬 더 큰 폭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감시를 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클라인의 폭로 이후 시민권 단체들과 언론은 정부의 감시 활동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가 기밀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2013년 29세의 NSA 분석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상사에게 간질 치료를 위한 휴가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론에 수천 개의 최괴고 기밀 NSA 문서를 유출했죠. 스노든이 공개한 자료들은 NSA가 단순히 외국인들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 동맹국 정치인들, 심지어 세계 각국의 정상들까지 도청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휴대폰까지 도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스노든의 폭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무분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016년 인터셉트 기자들이 스노든 문서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NSA 문서에는 타이탄 포인트라는 코드명이 계속 등장했는데 이는 뉴욕 중심부에 숨겨진 비밀 감시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서에는 또 다른 코드명들도 나와 있었죠. 림록은 내 GSS 스위치를 뜻했고 리튬은 타이탄 포인트를 감독하는 파트너 회사를 의미했습니다. 바운스 하우스는 통신 데이터를 중계하는 시설을, 스카이드로는 위성 통신 감청 시스템을 가리키는 코드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단서들을 종합한 결과 리튬은 바로 ATT였고 타이탄 포인트는 토마스 거리 33번지의 은밀한 코드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NSA 요원들을 위한 내부 여행 가이드북에도 이 건물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요원들은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거짓 이야기를 준비하고 보안 차량을 이용해 건물에 출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타이탄 포인트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파일 전송, 웹 브라우징 기록까지 모든 디지털 통신이 감시 대상이었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NSA가 이 시설을 통해 국제 통신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신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그렇다면 NSA는 이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셉트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는 마크 클라인이 발견한 604-1레이호와 똑같은 비밀 감시실이 있다고 합니다. NSA는 이를 민감한 기밀 정보시설, 줄여서 SCIF라고 부르고 있죠. 이 방을 통해 NSA는 건물을 통과하는 거의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도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내 CSS 스위치들은 여전히 매일 수백만 건의 전화 통화를 처리하고 있고 그 모든 정보가 NSA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SCIF 내부에는 NSA 요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실시간으로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키워드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서 의심스러운 통신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옥상에 설치된 거대한 위성 안테나들은 위성 간 데이터 전송을 가로채는 스카이드로 감시 시스템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는 ATT의 협조하에 메릴랜드에 있는 NSA 본부로 직접 전송되죠. 이 위성 안테나들은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통신용 안테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정교한 감청 장비입니다. 특정 위성에서 오는 신호만을 선별적으로 수신하고 암호화된 통신도 해독할 수 있는 고성능 시스템이죠. NSA는 수집된 데이터를 엑스키스코어라는 자체 검색 엔진을 통해 분석합니다. 이는 마치 스파이들을 위한 구글과 같은 시스템으로 NSA 요원들은 누구든 원하는 사람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소셜미디어 활동을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이메일을 보고 싶다면 그의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전 세계 모든 감시 네트워크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여주는 방식이죠. 심지어 삭제된 메시지나 임시 파일까지 복구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엑스키스코어의 또 다른 기능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의도를 파악하려 합니다. ATT는 이런 NSA의 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내부 문서들을 보면 NSA가 ATT의 극도의 협조 의지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2003년에는 법원의 비밀 명령에 따라 AT&T가 NSA의 UN 본부 통신 도청을 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ATT와 NSA의 협력은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ATT는 NSA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NSA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ATT 기술자들이 NSA 요원들과 함께 비밀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ATT는 지금까지도 NSA와의 협력이나 토마스 거리 33번지 내부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 측은 모든 질문에 대한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주의적 태도는 ATT가 법적 면책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ATT의 NSA 협력이 공개될 때마다 고객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졌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감시 시설이 토마스 거리 33번지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터셉트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 DC 등 전국 최소 8개 도시에 비슷한 창문 없는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사람이 아닌 기계를 위해 설계된 구조로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탐욕스럽게 수집하는 감시 허브들이죠. 이들 건물은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창문이 없고 강력한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거대한 통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도시의 건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수집된 정보는 즉시 다른 지역으로 전송되고 중앙에서 통합 분석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으로 만드는 시스템인 셈이죠.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시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통신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시애틀은 캐나다와의 국경 통신을, 마이애미는 남미 지역의 통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NSA의 연간 예산은 공식적으로는 1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런 비밀 시설들의 운영비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규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거리 33번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현대 통신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무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로운 검은 건물은 오늘도 조용히 윙윙거리며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